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특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제시에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에 돌입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여야의 입장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아무튼 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엇갈린 주장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 총체적으로 봐야죠. 뭐 이걸 갈라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면 그게 과연 수사겠습니까? 이 범인이 누구다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수사하자는 얘기인데요. 국회는 지체 없이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지체 없이 여야가 만나 특검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형식과 조건 따지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의 조속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검하자, 민주당도 피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야의 셈법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예. 일단 여당의 셈법은 무엇일까요?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건 물론이고 지지율이 정체거나 조금 빠지는,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물론 컨벤션 효과가 오래 가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위기가 꽤 지속되면 초반 본선 분위기가 대단히 안 좋죠. 사람들이 속속들이 보지 않고 이렇게 숫자나 제목만 읽으면 아, 뒤집어졌어? 차이가 제법 나? 사람들이 그리 기우나? 이게 확산될 수 있잖아요. 초반에 제어는 해야 하는데 왜 잘 오르지 않을까? 몇몇 이유가 있을 텐데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이나 당 측에서도 대장동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그러나 썩 개운하게 가시지 않고 있는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가 꽤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니까 돌파구가 필요하다. 다른 것보다는 이걸 정면으로 다루자.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여론조사도 해보면 특검 그거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지만 뭐 평균쯤 내본다면 60% 안팎이나 됐거든요. 그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60% 정도 되면. 그래서 며칠 전이었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지만 특검을 받았습니다. 당으로서도 후보가 그렇게 받겠다는데 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나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대장동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고 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과정이 많았다. 그때 대검 중수 1과장이 윤석열 검사였다. 그때 수사가 야무지게 됐더라면 대출 같은 게 아예 봉쇄됐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고 훨씬 먼저 민간의 이 과대한 이런 것을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 않았느냐. 그거 왜 그때 유독 부산은행의 대장동 건만 수사가 안 됐는지도 함께 밝히자. 그 말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나만 할 게 아니고 윤석열 후보 당신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 함께 하자는 것이고 양수겸장입니다. 국힘에서는 좋다, 못할 거 없다.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를 특검에 올린다는 것에 방점을 찍겠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면 뭐 특검법을 어떻게 만들고 언제 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당의 의지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조건을 달긴 달았으나 특검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로 막바로 가기는 뭐 할 거예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무슨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거나 더 이상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뭘 밝혀내기 힘들다는 게 서로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쯤 되면 자 이제는 그럼 여지껏의 수사 모든 자료와 이런 것 기록을 다 특검에 넘기고 하는 방향 이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대선 전에 특검호가 출발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선 전에요. 아직도 뭐 대선은 한 4개월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다만 그 특검을 통해서도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가 이것은 이제 또 별다른 문제겠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을 계속 모르쇠
이건 정치 공세다라고 그동안 한 3주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명확히 선을 그었던 거에 비하면 예. 진일보 또는 방향을 크게 선회한 건데 그 밑바탕에는 제대로 돌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응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것은 주목할 변화라고 봅니다. 야당으로서는 특별히 잃을 게 없는 네, 싸움이라는 판단인 거고요. 마다할 게 별로 없죠. 예, 예. 물론 윤석열 부산은행 대장동 건 관련 특검을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예.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수사의 초점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거대한 천문학적인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게 됐는지를 더 많이 궁금해하게 될 테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이 특검 논의가 진전이 되고 실제 특검법이 도입이 되는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또 네.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네네. 아직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선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요. 크다니. 우선 특검 출범이 대선 전에 가능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이지 예, 예. 특검 결과까지는 대선이 3월 9일이거든요. 예, 예. 서령 12월 중에 특검이 출범하다고 해도 예. 석 달 안에 수사가 나온다. 그리고 투표에 임박해서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논의해 볼 텐데요.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곽성도 의원, 무소속 곽성도 의원이고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성도 의원의 사직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체포 특권은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속도를 낸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의원 신분이 아니고 자연인이니까요. 아들의 퇴직금 명목 형식으로 받았지만 그 30대 초반인 아들에게 50억 세 전으로 줄 리가 만무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안 가니겠습니까? 예. 아들이 그동안 이제 곽 전 의원 아들이 2번 조사를 받았고 출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도 아들보다는 아버지 때문이겠다. 문체위 소속이면서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곳이니까요. 예, 예. 대장동 뭐 공사하다가 문화재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지금 곽 전 의원 본인은 이 건이 있었을 당시에 자기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네. 뭐 국선 변호인 다룬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곽상도라는 이름이 차지했던 정치적 영향력이나 비중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궁색한 변명이긴 해요. 현직으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는 것보다는 예. 민정수석을 지냈고 TK 검사 인맥 중에서 상당한 파워를 발휘했었다는 걸 보면은 조금 의혹은 많죠.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적 분노가 이렇게 커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이른바 곽대리 퇴직금 50억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뭐 자꾸 불거져가지고 고구마 줄기 캐듯 쭉 나왔는데 그 촉발점이 되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할 것이고 대장동 사건을 얼개의 전모를 드러내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하나의 기둥, 일각을 이루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왜 이렇게 큰 돈이 건너가야 했는가? 예. 무슨 편의를 봐줬고 무슨 편법을 아닌 걸로 해준 게 있는가? 그건 돈을 따라가라는 수사의 대원칙 하나가 있고요. 예. 나머지 것들은 이제 법조계 브로커,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 또는 공사 이런 그 설계 과정에서 성남시를 대리한다고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 예.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실질적으로는 성남시의 행위라고 봐도 되겠지만 그곳에서의 비위나 불법은 없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면 이 사건은 상당히 규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너무 그동안 소환조사가 늦었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소환조사 못할 이유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예. 검찰 다음 행보 봐야겠습니다. 네. 요건 짧게요. 곽상도 전 의원 이제 개인에게 좀 초점을 맞춰보면 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의혹을 많이 제기하면서 그랬죠. 저격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아들 문제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동안 마치 대통령 가족 전담 마크맨처럼 실명 콕콕콕 집어가지고 계속 폭로해 왔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 아들 때문에 근데 실은 뭐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됐겠느냐. 예. 곽 의원, 힘을 갖고 있던 곽 의원이 뭔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고 예. 또는 그의 영향력을 기대해서 이렇게 큰 돈이 건너간 거 아니겠느냐. 네. 완전히 뭐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그동안은 대통령 가족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의혹 차원이었지만 이제 예. 곽상도 전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설명하고 예. 수사받아야 할 위치로 뒤바뀌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대선 후보들 발걸음 좀 따라가 볼 텐데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2030 표심 잡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른바 2대남이라고 부릅니다. 20대 남성 표심 잡기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즘 반대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공유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 20대 남자만 노리다가 여성표까지 잃는 거 아니냐라는 분명히 딜레마가 있을 법도 하고요. 이제 그게 이제 민주당 안에 고민일 수도 있겠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게 최대의 딜레마입니다. 그 같은 20대로 뭉뚱그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한 32세 미만 정도가 해당될 겁니다. 예. 32세 미만 되시는 분들의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에 굉장히 세상과 사안을 보는 눈, 감수성, 가치관, 대립 지점 이런 게 많이 달라요. 예. 그동안은 2대 남, 20대 남자들이 특별히 불만이 많고 했던 것은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오히려. 예.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자의 입장에 있어 왔는데 진보 정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것을 북돋워 주다 보니까 예. 이제는 오히려 남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즘 탓에 뭐 출산율도 떨어지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이런 얘기에서 한번 구설에도 올랐지만 예. 이재명 후보도 얼마 전에 당 선대위 회의 때 홍준표 의원 뭐 측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글을 우리 참고로 한번 돌려봅시다 해서 예, 예. 했던 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건데요. 네네. 여가부 폐지하자, 예. 군 가산점 폐지 뭐 이런 것들로 아무튼 20대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열악한 위치로 갑자기 뒤바뀌었다 그래가지고 많이 입술이 부르튀어 나와 있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좀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20대 남성에 집중하다 보면 예. 여성들은 오히려 그럼 우리는 뭔데 그동안 뭐가 그렇게 얼마나 여성들에게 특별히 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과정에서 얼마나 급격하게 해서 다시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러지 마라라고 당연히 반론이 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건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조금 야박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느 쪽을 잘 해도 이게 좀 품이 없는 말인가요? 믿져야 본전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쪽을 다독이다 보면 이쪽이 당연히 서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기계적 산술만 취하다 보면 서로 양쪽을 눈치 본다고 또 타박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참 묘안이 없는데 사실과 인식의 차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20대 남성이 특별히 여성들에 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와 예. 막연히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인식의 차이는 아닌지 예. 사실도 그러한지를 정확히 최대한 정확히 따져보고 그들에게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정적으로 역차별 당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 뭐 취업 과정에서의 여러분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실은 이러합니다라고 숫자 또는 움직이기 힘든 증거 같은 걸 제시해서 얘기를 하면 예, 상당 부분 줄어들겠죠. 대장동 건도 그렇습니다. 사실과 팩트와 예. 인식 물론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개 속 같은 그래서 물음표를 자꾸 찍고 의혹을 제기하는 인식이 커지는 겁니다만 네. 팩트와 인식 사이에서 빨리 가르마를 타고 팩트를 최대한 늘려가는 것 그게 소통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남자 여자 젠더 문제를 어느 한쪽 편들기로 하고 이쪽이 좀 낮은 것 같으니까 벽돌을 빼서 여기를 고우면 다시 또 기울어진다고 끝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 20대 32, 3세 여론조사 해보면요. 예. 그 아래 연령분들이 지지 후보를
못 정하고 있다가 한 최소한 30%쯤 되고요. 현재 정하고는 있어도 바꿀 가능성, 바꿀 의사가 있다는 게 타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타 연령대에서는 지지 후보 교체 의사가 25에서 한 30%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이분들은 많게는 60%까지도 지금 내가 A 후보를 지금은 지지하지만 바꿀 의사가 60%나 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저희가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논의하기 전에 이건 또 짧게 짚어보려고 할 텐데요. 반드시와 반드시 어떤 말씀인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비문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반드시와 반드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 반듯하게 세우겠다. 그렇게 예. 제목 나가죠. 지금 쓰고 있네요. 이게 그냥 맞춤법 실수인지 가지고 뭐 60 지금 윤석열 후보가 62살쯤 됐으니까 바뀐 지금 적용되는 맞춤법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사신 분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어디 가서 뭘 쓰면 항상 저렇게 필화 옛날에 언제 한번 지평선 예. 성찰 예, 뭐 이런 예, 거 가지고 예. 그랬죠. 그 예. 지평선은 뭐 확실히 잘못 쓴 용례는 맞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반드시 시옷 받침이 없는 것은 기필코 꼭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시옷 받침이 있는 지금 윤 후보가 쓴 반듯이 저거는 뭔가 비뚤어져 있거나 잘못돼 있어서 그걸 바로잡 반듯하게 놓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에서는 5월 정신이 뭐 삐뚤어진 인식을 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 현재 5월 정신을 뭐 추모하고 국가 추모일로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 현재 광주와 5월을 대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냐라고 반론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본인의 해명이 이거 맞춤법 내가 잘못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바로 반드시 뭐 기필코 올바르게 계승해서 반드시 잡겠다고 해명이 또 불분명했어요. 그래서 오해를 살만한데 설마하니 지금 5월을 추모하는 마음이 틀렸다라는 의미로 저거를 썼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며칠 전에 광주에 가서 비 맞고 뭐 제대로 사과도 못했지만 분향도 못했지만 그것 또 한 번 진정성을 의심받을 거고요. 차라리 저런 건 그냥 정말 저 뜻이 아니었다면 제가 뭘 황망 중에 뭘 잘못했는데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진짜로 뭐가 잘못돼 있어서 나 반듯하게 하겠다 그러면 굉장한 제2의 전두환 옹호 발언처럼 커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좀 한심하기도 합니다. 왜 자꾸 철자법 가지고 저러는지. 네, 알겠습니다. 한심하다는 말씀은 이제 윤 후보가 한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조금 약간 저급한 쪽으로 논쟁이 번지니까 그게 좀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큰 행여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위 인선 구성에 대해서 좀 언급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대위 비서실장에는 권성동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대선 후보의 입을 대변인, 수석 대변인은 이양수 의원, 그리고 대변인 자리에는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이 유임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요 직책 인선을 두고서 여전히 뭐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 것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허수아비 노릇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뭐 예서 후보 안 하기가 아니라 이 후보 스스로가 확실성을 갖고서 결심을 해놓은 거지. 그 나하고는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가서 내 소신과 철학을 펼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가는 거지. 가서 허수아비로 난 안 간다는.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 뭐 그게 뭐가 즐겁고 좋다고. 네.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많은 조명을 받은 언급이고요. 직접 목소리를 내러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면 윤 후보 주변에도 문고리 3인방처럼 눈을 흐리는 사람이 더러 보이냐 이렇게 이제 앵커가 질문했는데 고개를 좀 끄덕이기도 해서 이것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어떤 언급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뭐 전권을 줘야 간다.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간다 이런 거 가지고 추측들이 많고 그러면은 현재까지 윤석열 후보를 도왔던 캠프 중에 누구누구는 남고 적어도 누구누구는 나가야 한단 말이냐. 그 누구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았고 심지어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직업이 비대위원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많이 맡은 분인데 몇 년 전 인터뷰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이 사람 아니겠어라고 퍼즐 맞추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고약한 늙은이로 비치는 게 굉장히 싫었던 모양이에요. 오늘은 본인의 입을 통해서 예. 내가 꼭 뭐 전권 그 비대위 해봐야 사실 선대위 해봐야 서너 달밖에 더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에 무슨 권한 그거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은 했는데 그래도 밑바탕에 깔린 것은 예. 내 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하고 예. 옛날 그 얼굴 그대로는 안 되겠다. 예. 사람을 좀 바꿔야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 뭐가 좀 새로운 진영을 갖췄구나라고 느낄 거 아니겠느냐. 여기까지가 본인의 얘기예요. 예. 그 말은 사람 좀 바꿔야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변인 중요하죠. 비서실장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선대위 총괄본부장, 비서실장 이 두 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나머지 한 자리 세 번째 호불하면 대변인일 겁니다. 네네. 두말할 필요 없이. 물론 후보가 제일 중요하고. 이양수 의원은 이번 넉 달간 경선 치르면서 조직 일구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했다 그래요. 캠프 예. 평가로. 강원도, 충청 특히 이쪽을 많이 부지런히 다녔답니다. 예. 김병민 대변인은 뭐 아주 젊은 분이고 경희대학교 뭐 학생운동 학생회장인가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때 발탁됐는데 뭐 이준석 등등과 함께 꽤 젊은 세대고 말을 카랑카랑 발음도 또렷또렷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장제원 의원을 꽤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그건 뭐 두 사람 사이에 워낙 거칠게 그리고 감정의 날이 그대로 서 있는 걸 여과 없이 서로가 그동안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예. 뭐 싫어하리라는 거는 알겠고 아마 본인은 또 장제원 의원은 자기 아들의 그 뭐 음주운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물러난 상태인데 예. 그래도 옆에서는 많이 돕는다고는 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애자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쯤에서 꼭 살생부가 돈다든지 예.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더군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 주변 호사가들이 그리고 기자들이야. 예, 예.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로 오기 위해서는 누구누구는 좀 치워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기사를 쓸고 당연히 누군가를 찾게 되겠죠. 네네. 지금 여기서 실명으로 언급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기 뭐 이런 때문에 기사 저는- 그런 기사도 이미 좀 나오긴 예, 예. 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돌주정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게 본 사람 금태섭 전 의원이라거나 예. 사표 내고 떠난 윤희숙 전 의원 이런 사람을 뭔가 전면에 좀 내세워서 예. 아 기존의 윤석열 캠프와는 달리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제3지대나 중도를 향한 확장성이 있다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금 전 위원을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 문제 그리고 선대위 구성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여전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가 다뤄봤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